요즘 막 대치동 제이미맘인가?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그런 관계는 아이가 어쩌면 좋은 대학에 갔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 아이가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깐 살다 간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너는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에 전화 왔습니다. 애가 안 온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당장 끊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근데 대치동 그 제이미 맘처럼 키우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대학 잘 가면 그의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도 이제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다루는 작가님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작가님인데요. 기시미 이치로. 여러분한테는 아마 미움받을 용기 또 잘 알려져 있고, 제가 이전에도 이제 한번 책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당신의 손을 놓겠습니다예요. 부제로 나를 위한 관계 덜어내기 수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이 당신의 손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즘의 유행이 친구 다 필요 없다, 노년에는 어차피 혼자다, 뭐 이런 거 이제 유튜브 보면 쇼츠나 아니면 동영상에 정신과 선생님도 막 말씀하시고 막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막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정말 세상을 너무나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에는 뭐 회식도 좀 있었고, 물론 회식 문화에 대한 비판은 여전했었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끼리 좀 만나서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뭐 사람들과의 격리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정말로 이게 만남이란 게 필요한가, 연결이란 게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때문에 아마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가 과연 필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주의적인 어떤 트렌드가 우리 사회를 과거의 집단주의, 공동체주의에서 아무래도 조금 다른 시대로 전환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목도 이제 당신의 손을 놓겠습니다 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책 제목은 시대 트렌드에 맞는데, 사실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손을 놓으라는 책이 아니라 제대로 손을 잡든지, 또 거짓된 관계라면 그때는 손을 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소셜 인터레스트라고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공동체 감각이라는 게 타고났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가끔씩 이런 수많은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또 회사도 싫고 출근도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솔직히 우리한테는 변연계 공동체 감각이라는 게 아마 유전적으로 이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기쁘거나 슬픔 뭐 이런 거 있을 때 같이 나누거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결을 끊고서 사회적으로 산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랑 혼자서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동체 감각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인 기시미 이치로가 애들러 철학과 유명한 철학자들의 지식을 갖고 또 이분의 경험을 가지고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누구한테 권하냐? 거짓 관계에 지친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예를 들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잖아요. 또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수많은 관계에 고민하는 분들한테 한 번쯤, 이 책이 두껍지 않아요. 근데 저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거 읽고 한 줄을 그어놓고 뒹굴뒹굴 내 주변도 생각해보고, 또 저와 아이와의 관계, 또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꽤나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책에서 제가 느낀 점의 일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목차를 봐야 되겠죠. 목차를 보면 1장은 사람과 사람은 이어져 있다요. 제가 아까 소셜 인터레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동체 감각, 즉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사실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나는 별로 사람 안 좋아해. 그래도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CPR 하실 줄 아는 분들은 CPR을 하시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당연히 119에 걸고, 근데 간혹 자신한테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니 뭐 굳이 다른 사람이 돕겠지 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공경에 빠지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유전자에 그런 것들이 각인돼 있고,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일장을 읽다 보면 아, 우리는 이런 거에 연결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 건가? 저자는 의존과 지배란 키워드로 2, 3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독립적이세요? 아니면 의존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의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한테. 요즘에 뭐 마마보이, 마마걸, 뭐 파파보이, 파파걸, 뭐라고도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 특히 부모님한테 되게 의존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수동적으로 의존,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왜 의존하느냐?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걸 후려쳐서 간단하게 하면 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그냥 엄마 말대로 하면 뭐 좋을 테니까, 또 엄마 말대로 하면 또 엄마가 알아서 돈도 주고 뭐 알아서 서포트 해줄 테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부모님이 되게 원하는 착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바른 관계가 아닌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다 보면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권위란 무엇이냐? 되게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합리적인 이성에서 나온 권위.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선출했어요. 그럼 지도자가 이성적이고 또 그 사람이 앞을 어떤 방향성으로 가자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선출했고 이성적 판단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따르게 되죠. 또 선생님, 예를 들어 선생님이 무사 공평하고 또 정확한 교육 방침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선생님이 좀 꾸짖던지 뭐 이래더라도 우리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권위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데서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이 자식이 왜 아빠 말 안 듣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좀 살아보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비이성적인 권위로서 누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 개인주의적인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시는데 많아요, 요즘도. 여러분 예를 들면 비대면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죠.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이제 직접 만나야지, 단합 봐야지 뭐 이러면서 다른 걸 허용하지 않고 좀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비권위적인, 제가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의존과 지배하는 관계는 생각보다 우리 도처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치는 거야. 그럼 4장부터는 그럼 이제 좀 돌아봐라. 내가 혹시 의존적이지 않나? 또 내가 지배적이지 않나?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부모-자식 관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모-자식 관계가 항상 좋으면 좋은데 꼬맹이들 같은 경우는 좋죠.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를 사랑하니까 놀아주고 그렇게 좋은데, 중학생 아들이 너무 착하다, 중학생 딸이 지나치게 말만 잘 듣는다가 그럼 그게 진짜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기시미 이치로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혹시 의존적인 관계 아닌가? 의존과 지배 관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이란 건 자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 알고 계시나요? 그거의 앞에 혹시 뭐 더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원래 그거는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야. 그러니까 의심하고 이게 합리성이 있는지 비판적 의심을 하는 단계가 사람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재성을 위해서. 근데 이제 중학생, 중2가 반항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 이제 의심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발동이. 근데 좀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어이구 우리 아들 하면서 엉덩이 펑펑 두드려주고 우리 딸 이쁜 딸 하면서 머리 따주던 그 딸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부모님의 합리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게 그러면 나쁜 거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섭섭해요. 부모 입장에서 저도 문 콱 닫고 이러면 때리고 싶어요. 때린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청소년 때 때린 적은 당연히 없는데 때리면 안 되죠. 당연히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제가 했는데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이 아이가 이제 합리성을 갖고 의심을 하고 또 회의감을 가지는 제대로 된 자립형의 인간, 즉 의존과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야말로 건강한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뭐예요?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다들 수직 관계라는 건데 대등한 관계로서 사랑하는 관계지. 그리고 반드시 사이가 좋아야 되냐? 반드시 엄마하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냐? 안 그렇더라도 그 아이가 살갑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독립적이고 자존감 있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인으로 된다면 잘 키우신 거예요. 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밖에 보여지는 좋은 관계만 생각하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되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존과 지배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가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챙겨줘야지, 요즘 막 대치동 수지 씨인가요? 무슨 제이미맘인가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그런 관계는 아이가 어쩌면 좋은 대학에 갔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 아이가 성인으로서,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페일 블루도트,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너는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둘 다 바빠갖고 저는 사실은 아이가 알아서 잘 크길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학원 보내거나 그러지 못했고,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에 전화 왔습니다. 애가 안 온다고. 중3 때 막 바빠 죽겠는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원에 전화 와서 과학 수업에 안 왔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당장 끊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뭐 그 아이가 저한테 적극적으로 반항은 안 했는데 자기만의 자립심, 독자성 이런 거를 가지는데 부모가 지나치게 바빴던 게 도움이 됐다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야 근데 대치동 그 제이미 맘처럼 그렇게 키우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래서 대학 잘 가면 그의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돌프 아이만 혹시 아세요? 굉장히 건실한 독일인이에요. 그냥 정부 관료로서 시키는 대로 아주 충실하게 일을 너무 잘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 유대인을 수용소에 잘 배치하고 즉각 지체되지 않고 가스실에서 죽을 수 있도록 굉장한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후에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으면서 이 사람은 너는 시키는 대로 피지배적인 성향인 거야. 의존성이 있는 거야. 나는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래? 의존하는 사람이 될래? 이러면 사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게 나쁜가요? 물어보시면, 그것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의존이나 지배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연결,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 건가? 6장의 제목이 멋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연결, 지배를 당하고 의존하는 연결 때문에 고독을 되게 두려워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사람끼리 연결돼 있어서 고립되어서 살면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고립되어서 살면 안 되는데 고독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힘에는 어쩔 때는 고독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한강변 아파트와 모두 돈을 승상하고 SNS에 좋아요를 달 때 그런 거 안 하고 그거와 끼지 않았을 때 내 자신이 스스로 그쪽 면에서는 고독하다는 거, 이건 아주 일개지만 그런 걸 조금 더 피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어쩌면 고독을 자초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신에 있어서 그렇게 불행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소외될 수 있을 것을 각오하고 고독함에 익숙해지자.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문유석 전 판사님의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내 자신이 올곧게 합리적 의심을 갖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내 주관을 갖고 내 의지를 갖고 산다는 거는 개인주의자인데 외로울 수 있다라고 제가 그 책에서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고독해질 때는 고독해져라, 이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또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자신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길 말고요, 또 엄마가 선택하는 길. 저희 때는 사실 의대가 지금처럼 약간 미친 광풍은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그 물리학과 가는 애들도 있었고요, 공대 가는 애들도 있었고, 국문과 가는 친구도 있었고, 그냥 다양했습니다. 의대는 그중 하나였어요. 저는 왜 의대를 갔냐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1 때 이제 10대 악인이라고 무협지를 썼는데, 뜬금없이 이제 사천단가의 소저가 갑자기 막 야한 장면이 나오고 이래서 나름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있었지만 글을 좀 못 쓴다라고 생각했고, 딱히 잘하는 것도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좀 안정되게 뭐 이렇게 갖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오징어에서 막 그 바깥과 안쪽에 있는 걸 배우다 보니까 이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의대에 왔는데, 요즘처럼 이제 뭐 부모님이 막 권해서 그렇게는 아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자신이 선택하는 거, 꼭 진로뿐만 아니라 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래요. 엄마가 정해준 사람, 아빠가 정해준 사람, 그건 상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나의 인생이니까. 또 좀 잘 못되면 어때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굳이 꼭 성공의 길만 앞으로 쭉쭉 가야 되느냐? 저마다 고유한 행복이 있다는 거야. 이 기시미 이치로 씨는 너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행복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같을 필요도 없으며 비교할 의미도 없다. 나는 그 젊은이에게 당신의 인생이니 당신 뜻대로 살라고 말했다. 남과 같은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대략 그려볼 수 있겠지만, 각자에게 고유한 행복이 있는 삶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상할 수 없다 해서 고유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밝고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치자. 실제로 그렇게 바뀐다는데 그것은 자기 인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만의 고유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왜 이거를 읽냐면, 제가 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이과대학을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임상의사를 하고 그랬으면 제 아내가 더 좋아했겠죠. 네, 그랬지만 저 되게 다른 삶을 살았는데, 고민 크게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되게 막 후회는 없냐, 뭐 왜 그 길을 갔느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냥 내가 좋아 보여서, 그리고 내 인생에 책임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고, 저는 지금 제가 열심히 살아서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사는 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8장부터는 사랑이라는 이름에 감춰진 지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수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시를 아마 상담하는 유튜브 찾아보세요. 막 선생님들 막 상담하는 데 있는데요, 부모님이랑 함께 상담받기를 권유하고요, 부모님이 입시를 잘 모르면 막 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입시를 알아야지 아이가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부모가 같이 띄워줘야 돼요. 이런 제도는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저는 국민학교 때 아버님 시골을 놀러 왔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시골은 지금 가도 정말 소똥 냄새가 나는 정말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옛날엔 13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가려면. 근데 거기에서 저희 옆집 사는 오촌 당숙분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저랑 삼형제가 다 아주 훌륭하게 됐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놀러 갔을 때 그 소똥 냄새 나고 파리가 엄청 드글드글한 데서 큰형이 하루 종일 수학 정석이라는 책을 푸는 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강에 갔다 놀러 와서 다시 보고 있어도 파리를 내쫓으면서 정석을 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라떼는 마리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때는 부모님이 오히려 더 선택권을 존중해줬고 더 자유로웠다고 생각해요. 다만 성적이 문제였지. 그리고 성적은 누가 더 오래 앉아있느냐의 싸움이었던 거고, 부모가 개입해서 그 입시를 알고 그 모든 숙제를 해가고 그런 거에 부모의 도움을 받는 입시가 더 공정한 거냐? 저는 그게 더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절대로 서울대학교의 생각이나 저희 유튜브의 다른 스태프들의 생각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이제 아이를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아내나 남편을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라고 기시미 이치로는 얘기합니다. 완전한 이해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고유한데, 그리고 사람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할까? 그래도 노력하자. 근데 이분은 사랑도 절대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만 그 애가 꼭 나를 사랑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냥 그거로 끝났다. 그리고 절대로 100% 이해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또 중요한 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주는 거고, 대신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대등한 관계,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관계. 물론 우리 꼬뱅이들, 애기들, 구이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 합리적 의심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키워야 되는 거지만, 그 단계가 넘어선 사람부터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또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하고 싶다면 그에게 주는 거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식 잘 키워봤자 소용없다 그러는데 이해됩니다. 자식에게 잘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거, 서운한 마음을 이해하는데, 사실 자식을 처음 가졌을 때의 사랑, 그 느낌, 그들에게 얻었던 행복, 주는 것만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만약에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섭섭하거나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소유물로 보고 지배와 의존의 관계로서만 여전히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 생각 대부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어쩌면 사랑은 주는 걸로 종결할 수도 있겠다. 그 꼭 자식과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물론 받으면 너무 좋겠죠. 기브 앤 테이크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기브만으로 끝나도 그것이 올곧은 사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마지막 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거짓 관계를 어떻게 떨쳐내고 이 제목대로 어떻게 손을 놓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관계에서 손을 잡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시미 이치로가 따뜻한 조언, 절대로 냉정한 책이 아닙니다. 유튜브의 제목처럼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친구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이 더 큰 내용을 담고 있다, 책 제목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 되게 부모님이겠죠?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 관계,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속상하고 또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는 분들, 한 번쯤 관계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을 때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